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가족 여러분, 광속 식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광속 식사. 네. 들어보셨어요? 단어 조합이 낯설긴 하지만 예. 무슨 뜻인지는 바로 알 것 같은데요. 광속, 빛의 속도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네. 이 한국인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식사 습관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건데요. 네. 천천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다 아는 사실인데 저만 해도 이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참 빨리 먹는 편인데요. 천천히 드시는 습관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천천히 드셔야 포만감도 높아지고 식사량도 줄게 되고 살도 덜 찌고 위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식사를 빨리 끝내면 고지혈증 1.8배, 고혈당 2배, 각종 생활 습관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방 간의 위험도 커지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나쁜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꼭꼭 씹는 저작 행위가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포만감도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꼭꼭 씹어 드셔서 이 혈액이 뇌세포에 잘 공급되도록 천천히 드시는 습관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몸 건강, 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빨리빨리 먹다 보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건강까지 챙기려면 느릿느릿 식사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침 천천히 먹는 식사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식사가 아니라 날씨가 우리를 느릿느릿 네. 축 처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요즘은 열대야 때문에 새벽에 한두 번 꼭 깬다 하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현재 금산과 공주 등 충남 남부 내륙과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이 33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금산 등 충남 남동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32도, 공주 33도, 세종과 대전 33도로 예상됩니다. 충남 서해안은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겠지만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만주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 내륙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심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광속 식사는 그만 네. 천천히 느긋하게 먹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렇게 식사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네. 여유를 갖는 거 이거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럴 때일수록 좀 슬로우 이 템포 조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폭우 후의 수해, 뭐 폭염, 또 코로나19 재확산 등등 우리의 삶이 참 팍팍해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탈출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일상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걸 주로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집밥 만들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예. 요리요? 요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음식 뚝딱뚝딱 해먹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전 당연히 운동일 줄 알았는데. 운동은 저리 가라요. 예. 이제 요리로 바꾸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림도 그리고요. 저는 이제 좀 요가에 빠져 있거든요. 요가? 몸을 좀 쭉쭉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나름대로 다 각자의 방법이 있을 텐데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유만만 나만의 행복을 만나다라고요.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멍 때리기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족 여러분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나들이입니다. 이 문화나들이에서는 어떤 지역의 특별한 문화 행사 소식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명소도 네.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전 도심 속에 과거와 공존해 있고 거기에 플러스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담은 장소들이 문화 공간으로 변하는 요즘. 대전에도 대표적인 문화예술 쉼터 태미오래가 있다. 시간을 담고 문화를 품으며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공간 태미오래로 함께 떠나보자. 태미는 삼국시대부터 이곳의 옛 지명으로 전해진 그런 마을 이름이고요. 올해는 순 우리말로 한 동네에 몇몇 집이 모여서 이웃을 만들어 그 사는 구역 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곳의 태미올의 이름 이전에 옛 충청남도 관사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충청남도 관사촌이 생기게 된 이유는 1932년대에 충남도청이 원래 공주에 있었는데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지사하고 관료들이 주거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로 이 관사촌이 만들어졌고 이 관사촌으로 이름 불리다가 2018년도에 시민 공모전을 통해서 태미오래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 태미오래는 수십 년의 역사를 품은 공간이다. 과거 대전에 충청남도청이 있었고 자연스레 충남도 도지사 공관 및 관사촌이 그 인근에 자리하게 됐는데 2012년 말 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 후 80여 년 만에 대중에게 공개된 이곳. 그 높은 담을 허물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저희 태미올에는 많은 행사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고 기획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도지사 공간부터 시작을 해서 각 관사별로 상설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제약이 좀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여러 의미 있는 기획적인 행사를 운영할 예정에 있거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올레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행사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풀품마켓도 지역에 공방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사촌이 걸어온 긴 세월. 그 역사는 지금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건축물로 한국, 일본, 서양의 건축이 조화를 이룬 이곳에서 그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옛 충남도지사 공간으로서 근대 건축물로서 의미와 그 가치가 커서 주로 이제 근대 건축과 그리고 옛 충청도 도지사에 관련된 전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근대 도시 대전이 발전된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설전 관사 그 흔적을 찾아보다 전시실 한쪽에 만들어진 미니멀 아키텍처의 방. 특별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다.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는 것보다도 직접 당시 건축 도면을 보고 그리고 체험하는 건축가가 되어보는 그런 방입니다. 실제로 도면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실물 화상기를 통해서 확대와 축소를 눌러서 자세하게 관찰이 가능하실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입니다. 일호 관사 역사의 집. 대전 문화인의 아카이브 특별전이 주로 열리는 공간이다. 현재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가는 시인 박용래. 대전 근현대 문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시인은 사실은 이 지역에 오랜 기간 사시면서 온몸으로 거의 시를 쓰신 분인데 홀대 받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영래 시인의 시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대전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훌륭한 시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태미올의 즐거움은 잔잔한 역사 탐방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름 그대로 독특한 재미가 담기는 공간. 여기서는 잠시나마 모든 걸 잊고 내려놓고 여유를 누리는 행복한 치유가 이뤄진다. 네, 재밌는 집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제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만화 관련된 전시실이나 인형의 방이나 작은 만화 도서관이나 게임 오락실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 어른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어우러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입니다. 육호 관사인 상상의 집, 열린 전시 공간이다. 시민분들이 자기 작품들 전시하고 싶다, 비어져 있는 날을 골라서 대관을 하셔가지고 전시를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6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대전의 역사, 이런 뭐 특별한 어떤 문화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획 전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된 2020년. 그 뼈아픈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현재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낸 태미오레에서 전쟁의 기록을 만날 수 있다. 이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지역 대전의 당시 상황이 담긴 미공개 영상과 사진을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와 함께 관련된 물건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분단의 아픔과 한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바다 건너에 있는 아일랜드의 기록이 또 다른 전시관에서 함께한다. 트래블 라운지 5호 관사에서는 여행을 테마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다른 도시를 선정해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네팔 포카라에 대하여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 또 하나. 태미오레는 단순히 전시관으로 구성된 공간이 아니라 문화 창작을 돕는 곳이다. 현재는 작곡 분야의 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가사가 먼저 있어야 곡을 쓰는 타입이어서 와서 조용한 이 가운데 가사도 써보고 거기에 곡도 입혀보고. 예술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창작 공간이 생긴다는 게 어떠한 또 하나의 로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뭐 작곡뿐만 아니라 또 지금 뭐 미술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연극이나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한 장소 태미오레. 예술이 숨쉬고 문화가 살며 행복을 그리고 역사를 담아 지금보다 더 오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네,
네, 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전에 있었다는 거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요. 예, 충남도청 건물이 현재는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곳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사셨던 도지사 공간과 관사가 현재 태미오래로 활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곳곳을 재정비하고 예쁘게 단장을 해서 모두가 가볼 수 있게 개관을 한 거죠. 네, 예. 개관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문화와 예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설 전시 관람, 연중 기획 프로그램 즐기기, 그리고 역사 공부까지 한 곳에서 다 되고요. 저도 직접 가봤는데 네. 뭐 소풍 나온 느낌이랄까? 오.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앞으로도 즐길 거리가 더욱더 많아질 테니까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미오래 만나봤는데요. 다음에는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 멀리 네. 강원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곳 세계인들이 엄지척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풍경. 세월의 장대함이 느껴지는 이 땅의 유산. 지난 7월 마침내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장소인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즐겨야겠죠. 세계 속의 한탄강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봅니다. 혹시 지금 이 웅장한 물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철원의 한탄강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할 일인데요. 오늘 저는 수학여행 왔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한탄강의 첫 번째 명소, 바로 상류에 위치한 직탕폭포입니다.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포와 달리 강폭 전체에서 물이 떨어지는 일명 한국의 나이아가라. 크기도 제법 큽니다. Chitang Falls is 80 meters wide, 3 meters height. From now on, between 120,000 years and 140,000 years ago, there are 11 times fissure eruptions from Mountain Ori, and 680 meters high, a tremendous amount of magma pushed up and flowed like water, covering the whole Choron area, flowed to the Indian River, which is 110 kilometers away. That's why Choron is very famous for lava plateau and lava rice field. 와우, 글로벌 해설사님, thank you very much. 먼 옛날 용암이 만들어낸 블록버스터급 장관. 이렇게 멋진 풍경을 눈에만 담기 아까운 사람들은 사시사철 찾아와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작가님들, 오늘 사진 잘 나오나요? 촬영실이 적당하고, 다만 이제 장마 기간이라 구름이 좀 많은 게 좀 흠인데요. 지금 하늘만 조금만 열리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검은 현무암 대지를 시원하게 뒤덮는 하얀 물보라. 더위를 싹 날려주는 청량함이 눈과 귀를 가득 채웁니다. 수십만 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지는 이 모습이야말로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넘치는 생동감이 발길을 절로 이끄는 직탕폭포 강추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철원, 한탄강의 두 번째 명소는 이곳 송대소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친 절벽의 고요함 속의 신비함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누가 조각한 작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대자연이 조각한 작품입니다. 이 수직 절벽 역시 수십만 년 전 용암으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제주도에서만 보실 수 있는 내륙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실 수 있는 그 주상절이에요. 맞아요. 보통 저런 게 막 제주에 있는 그런 바닷가 해안 쪽에만 볼 수 있었던 그렇죠. 이제 거예요. 현무암이에요. 이게 현무암이 이제 이게 또 겹도 식으면서 이루어진 주상절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단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주상절리 색깔이 뭐 회색도 있는 것 같고요. 빨간색도 있고. 빨간색은 이제 철분이 많이 이제 산화되면서 그렇게 철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송대소는 한탄강 줄기에서 가장 수심이 깊고 유속이 느린 곳입니다. 무명실 한 타래를 풀어 넣어도 그 깊이를 잴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요. 아름다운 주상절리 절벽이 깊은 물속으로도 이어져 있다고 하니 규모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시죠? 물이 너무 깊어 멀리서만 감상할 수 있는 송대소.
하지만 1년 중 한 번 물 위를 걸어서 이 멋진 주상절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매년 겨울 개최되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 때입니다. 철원에선 한탄강이 두껍게 얼어붙는 겨울이면 이렇게 강 위를 걷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에는 일찌감치 10월부터 부교를 설치해 한탄강의 겨울뿐만 아니라 가을 단풍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흐린 하늘이 빗방울을 떨어뜨릴 무렵 세 번째 명소 고석정에 도착했습니다. 고석정은 본래 정자 이름인데요. 현재는 이 구간의 계곡과 정자, 절벽을 모두 통틀어 고석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철원 한탄강의 진정한 터줏대감! 직탕폭포도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송대소도 보고 왔는데 거기서 봤던 현무암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바위 보이시잖아요. 고석바위 보이시잖아요. 이 위로요 현무암이 가득하게 쌓였었습니다. 계곡이 형성이 되면서 전부 그 위에 있던 현무암들이 흘러 내려갔어요. 예, 물에 쓸려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남은 현무암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지금은 송대소나 직탕폭포에서 보셨던 그런 현무암은 많지는 않습니다. 무려 1억 1천만 년 전의 화강암과 현대의 숨결이 공존하는 초월의 공간. 고석정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이렇게 둘레길을 걸어도 좋고 통통배를 타고 고즈넉한 물 위에 산책을 즐겨도 좋습니다. 신선이 따로 없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한탄강 하면 래프팅이죠. 썸머 아닙니까? 한탄강의 에너지, 한탄강의 파워, 래프팅 왕 저 박진영이 빠질 수 없죠. 10년 만에 타보는 래프팅이라 긴장되지만 분기 꽉 채우고 목청 높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은 두렵지 않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한 척의 보트가 남아있사옵니다. 우와, 경류를 헤쳐나가기도 바빠서 느긋하게 구경할 여유가 없어요. 없어. 시작부터 거칠게 환영하는 한탄강의 사나운 물길. 대자연 속에 제가 무척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또 한탄강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자, 준비하시고 양이나 전화. 뺨을 사정없이 우려치는 물살과 열심히 싸우다 보니 제가 공부한 곳에 도착했네요. 또 아는 척 해줘야죠. 여러분 지금 약간 정신없는 순간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고석정이라고 하죠? 예. 저희 고석정이구나. 그렇죠. 우리 임꺽정이. 임꺽정이요? 아닌가요? 지식이 다 씻겨갔나? 고석정이라고 하면 바위가 높이 있어서 높은 바위다 그래서 고석정이라 그러는 게 높을 고자를 쓰는 게 아니라 홀로 고자, 외로울 고자를 써서 외로운 바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적 임꺽정이 수련하고 도피했던 곳으로 관광지거든요. 지금 관군들이 쫓아오면 저 꼭대기에서 다이빙을 해서 관군들을 따돌렸다라는 얘기가 저 고석정 정자에 적혀져 있고요. 뛰어내리면서 둔갑술로 꺽지로 변했다, 물고기로 변했다라는 얘기가 저기에 써 있습니다. 래프팅하면서 감상하는 고석정은 또 남다르더라고요. 스릴과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한탄강 래프팅! 다음은 강물과 한 몸이 되는 시간입니다. 래프팅의 꽃 다이빙! 하나, 둘, 셋, 여자! 물 먹어도 좋습니다. 한탄강 물맛은 꿀맛! 진짜 꿀탄강! 여러분 좋은 건 나눠 먹어야죠. 다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온몸으로 치지고 볶으며 한탄강을 공부한 시간. 이런 수학여행 너무 좋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지구의 위대한 유산 철원 한탄강 지질공원은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욱 멋진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소개한 방법으로 철원 한탄강의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장마 끝나고 오시면 더 멋진 장관이 펼쳐질 거예요. 그때까지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세계인들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한탄강이 아니라
세계 속의 한탄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직탕 폭포, 물소리 너무 좋고요. 또 송대소의 그 자연 병풍이 떠올리게 하는 그 절경도 너무나 근사하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푸른 강 위를 걷는 축제도 예정돼 있는데 네. 그때쯤이면은 이 코로나19도 좀 잠잠하겠죠? 아유, 네. 아니 잠잠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저도 보면서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미리 일정을 좀 조율해 보려고요. 그럼 가신 김에 그 고속정 통통배도 꼭 통통배. 한번 타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취향은 네. 좀 더 활동적인 아. 래프팅이긴 한데 네. 뭐 가게 되면은 빠짐없이 다 해보고 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한탄강의 매력에 푹 빠져봤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여유 만만 나만의 행복을 만나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복을 만나는 사진, 일상 탈출 사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소소한 사진 다 좋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 톡톡인데 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 하면은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에게 많이 발병을 하고요. 뭐 손목, 고관절, 척추에 많이 발생을 하는 좀 흔한 질환인 만큼 잘못 알려진 내용들도 참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골다공증의 우회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골다공증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고 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도 많이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그런데 잘못된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어보죠. 네. 네. 일단 골다공증 그 이름만 보면은 어떤 뜻이죠? 뼈에 구멍이 네. 생겼다. 많다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뼈가 약하다는 그 본질을 그 이름이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1835년에 프랑스의 의학자였던 장 롭스탱이라는 의사가 골다공증 환자를 보는데 뭐 당시 기술로는 뼈의 강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을 기술을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뼈를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이게 구멍이 숭숭숭숭 났던 거죠. 근데 그거를 골다공증 기술, 뭐 어려운 말로 오스테오포로시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술이 지금까지 그 질환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네. 의학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이제 왼쪽 그림이 정상인데 네.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갈라봤더니 저렇게 오른쪽으로 구멍이 숭숭 났던 거죠. 저걸 기술했던 게 이 질환의 이름으로 정착을 한 거죠. 뭐 의학에는 그렇게 어떤 질환명이 그 질환의 본질은 잘 설명 못하고 한 현상만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 당뇨병 그러면 무슨 병이죠? 네. 혈당이 당이? 높아지는 네. 병이죠. 피가 끈적끈적. 혈당이 네. 높아지는 병인데 이름 그대로 하면 당뇨니까 소변이 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연이 있죠. 이게 한 당뇨병 기록은 한 1000년,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당시 고대 의사들은 혈당을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뭐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당뇨병 환자의 소변에 개미들이 꼬이는 거죠. 뭐 소변이 달아서 그랬던 거죠. 예. 소변이 달다. 이거를 이제 기술했던 게 결국 당뇨병이라는 이름의 기원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예. 재미난 사연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간에 골다공증은 뭐 뼈에 구멍이 많다는 뜻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본질은 뼈의 강도가 약한 거. 그러니까 뼈의 질과 양이 같이 감소하면서 강도가 약해지고 이제 골절이 쉽게 발생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네, 저는 이 뼈만큼은 사춘기 때 키가 확 자라면서 확 변하고 그 이후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네. 이 나이가 들수록 뼈도 많이 약해지나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키가 다 크면 그 다음부터는 키는 안 크니까 네. 뼈는 퉁표가 돼서 그냥 그대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좋은데 실제로 뼈는 계속 흡수하고 재형성되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뼈의 리모델링이 평생 계속됩니다. 네. 뭐 리모델링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우리 집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예. 뭐 낡은 거 떼내고
새거 갖다 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뼈도 낡은 뼈들은 이제 파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흡수하는 세포가 이제 흡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만드는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뼈의 강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려면 계속 그렇게 리모델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골다공증은 그 리모델링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잘 안 되는 상태.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뼈 리모델링 과정에서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이 골다공증이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골다공증을 크게 1차성과 2차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은 1차성이니까 1차성 위주로 이제 원인을 설명을 해보면 1차성 골다공증의 주요한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개. 노화와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죠. 아까 폐경 이후에 잘 네. 생기니까. 그래서 여성 호르몬 중에서는 보통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의 결핍인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일단 결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흡수하는 세포가 동시에 증가합니다. 일단 네네. 동시에 증가를 하는데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는 이제 조기 사멸을 해요. 일찍 죽어요. 예. 근데 그럼 어떻게 되죠? 뼈의 형성보다 흡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네.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원인이 있고 노화 같은 경우에는 메커니즘 좀 틀리죠. 노화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는 몸의 대부분의 세포수가 좀 줄죠. 그러니까 이제 뼈 세포도 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잘 돼야 뼈가 강도 유지하는 건데 그 리모델링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성 골다공증은 원인이 폐경과 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차성 골다공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뭐 2차성 골다공증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1차성을 제외하고는 뭐 크게 개괄적으로는 다 2차성이라고 이렇게 분류는 하는데 좀 개수는 좀 적어요. 환자 수는 1차성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네. 원인을 잘 찾아주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찾아봐야 되죠. 네. 주로 2차성 골다공증 환자의 특징은 뭐 약간 젊은 나이에 뭐 아니면 폐경하기 전에 뭐 이렇게 갑자기 뼈가 이제 골소실이 좀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치료했는데 반응이 좀 너무 약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의사들이 잘 의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2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아마 표로 보여주실 텐데 네. 지금처럼 엄청 많죠. 뭐 내분비 질환, 뭐 위장계 질환, 결체조직 질환, 여러 기타 등등 많은데 뭐 그 의사들도 다 못 외웁니다. 중요한 것만 외우고 있고요. 표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고. 네. 보통은 이제 왼쪽을 보시면 내분비 질환이 좀 많아요. 호르몬에 관련된 거니까 뭐 당뇨병, 뭐 갑상선 질환, 부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옆에 위장관계 질환을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 보통 칼슘 흡수가 잘 안 되는 아니면 비타민 D가 흡수가 안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 칼슘 비타민 D가 뼈의 본질인데 그죠? 그게 흡수가 안 되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선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도 이제 골다공증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네. 예. 많은 질환들이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흔히 우리가 복용하는 약 때문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그거를 이제 뭐 크게는 그것도 2차성 골다공증이 들어가지만 예. 따로 분류해서 약물류도 골다공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기 앞에 표에 또 엄청 약이 많죠. 예. 제일 위에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적혀 있죠. 어렵네요. 엄청 너무 어렵죠.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인데 우리가 뭐 염증 질환 있잖아요. 뭐 관절염, 건초염, 천식 이런 질환에 어쩔 수 없이 치료제로 써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되게 그런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래 쓰면 골다공증이 제일 잘 유발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용법과 용량을 주치의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되고 네. 오래 써야 된다면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고밀도 검사를 해서 빨리 골다공증 발견되면 치료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에는 또 제산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제산제는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드시죠? 네. 좀 속쓰리면 그러니까요. 속쓰리면 뭐 짜먹는 것도 네. 있고 알약도 있고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제산제 뭐 가끔씩 드시는 건 뭐 별 상관없습니다. 별 상관없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칼슘 흡수가 우리 몸에 되려면 위에 적당한 산도가 있어야 돼요. 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산제로 계속 그걸 눌러버리면 칼슘 흡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을 만약에 하실 거면 주치의하고 꼭 잘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주의점도 잘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50대 이상 이제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발병률은 어떻게 될까요? 발병률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남성에서는 한 7.5%, 여성에서는 무려 한 35.5% 되죠. 와. 한 4배 많거든요. 이제 뭐 그게 아까 그 여성 폐경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뭐 좀 걱정인 거는 우리나라 노령화가 너무 빨라서 뭐 어떤 보고서는 202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뭐 최장수 국가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 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50대 이상이. 그러면서 이제 좀 저희 입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더 걱정되는 건 어떤 거냐면 당뇨, 뭐 고혈압 이런 병은 잘 아세요. 잘 아시고 약 꼭 먹어야지 이렇게 치료도 잘 하시고 하는데 골다공증은 아직까지도 그 인식률이라 그러죠. 본인이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고요. 네. 여기서 그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합시다 해도 치료를 잘 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이 또 좀 그런 많은 정보를 드려서 좀 많이 또 인식률과 치료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중장년층에서 나도 그러면 골다공증 한번 검사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검사는 뭐 그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골다공증이라는 게 뼈의 강도니까 그 뼈의 질과 양을 측정하는데 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뼈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골밀도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장비로는 덱사라는 장비를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저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누워만 계시면 되네요. 그냥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저게 덱사, 우리나라 말로는 이중 에너지 엑스레이 흡수 계측기 이렇게 엄청 어렵죠. 이름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아주 쉽게 아주 약한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한 엑스레이.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엑스레이를 찍으면 보통 어떻게 나오죠? 뼈가 하얗게 나오죠. 뼈만 하얗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얗게 나오는 정도. 뼈가 튼튼하면 하얗게 나오고 좀 약하면 희끄무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측정해서 그 T 점수라고 해서 점수를 하나 딱 내줍니다. 그 점수는 그 젊은 성인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이제 정상이고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골다공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검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요.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는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완치는 사실 아까 2차성 골다공증의 일부 질환 빼놓고는 완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이고 오랫동안 조절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치료는 제일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보조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을 꼭 투여를 해야 되고 요즘은 약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뒤에 소개하겠지만 전혀 주저할 필요가 이제 없죠. 다만 약 종류가 좀 많아지면서 환자 개인별로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군을 좀 보통 한 4군으로 나누죠. 골절 위험도에 따라서 한 4군으로 나눠서 저렇게 아까 T 점수 나왔잖아요. T 점수에 따라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렇게 나누어서요. 보통 골절 병력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걸로 쳐서 고위험이나 초고위험으로 치는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저위험, 중위험 같은 경우는 약을 투여하지는 않고요. 고위험부터는 그 환자한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약을 적절하게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의 기본은 약물을 복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약물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그 약 리스트도 한번 쭉 보여주시긴 할 텐데 그 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하나는 이제 호르몬 제제고, 또 하나는 골 흡수 억제제, 그리고 그 다음은 골 형성 촉진제인데. 그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 호르몬의 결핍이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을 그냥 투여하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방암이나 여성 암들의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뼈에만 딱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뭐 어려운 말로 뭐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데 하여튼 쉽게 생각해서 뼈에만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약제가 한 종류 있고 그다음에 골 흡수 억제제. 지금 이제 쭉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저 위에 있는 어려운 말들을 적어놓은 저 약들은 골 흡수 억제제고요. 그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왼쪽에는 랄록시펜이라는 약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 제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두 개의 약들은 아래 두 개의 약들은 이제 골 형성 촉진제. 근데 골 흡수를 억제하거나 골 형성을 촉진하면 당연히 뼈가 강해지겠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면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2016년, 2019년에 나오는 약들이 굉장히 좋은 신약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이 치료의 전기 거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는 뭐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골다공증의 원인 중에 그 비타민 D의 결핍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 주신 이 약물 외에도 비타민 D도 좀 따로 챙겨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D는 뭐 약물요법은 아니고 그 골다공증의 식이요법 중에 칼슘하고 비타민 D를 이제 보충을 해줘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슘 섭취는 약이 조금 작아요. 한 70%. 50대 이상 지금은 이제 칼슘 함유 식품을 쭉 이제 표로 나온 건데 50대 이상에서 한 하루에 470mg밖에 섭취를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회에서 권장하는 건 한 800에서 1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 정도 모자라죠. 500mg.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식이요법 설명드릴 때는 지금 앞에 표대로 이제 표 뭐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 솔직히 뭐 저기 시금치 이런 걸 매일 얼마큼 드세요.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유제품에 워낙 칼슘 함량이 높거든요. 근데 우유를 평소보다 한 2잔 더 많이 드세요. 아니면 뭐 치즈를 한 3장 더 드세요. 이런 대충 500ml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충하시라고 보통 설명드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사실 더더욱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햇빛을 좀 10분, 20분 매일 쬐세요. 이렇게도 설명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사탕처럼 생겨가지고 먹기 좋게 달달하게.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처방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골다공증 주사도 맞는다고 하거든요. 이 골다공증 주사도 있나요? 골다공증 주사 지금은 이제 아예 다 주사제로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 약은 아까 랄록시펜이라고 해서 그 호르몬 제제 정도만 남고 뭐 이전에 골흡수 억제제 초기에 많이 먹었는데 뒤에 주사로 맞는 약 특히 이제 요즘은 거의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런 약들이 워낙 편리하고 부작용 적고 효과 좋은 약이 주사제로 나오면서 주사도 아주 아픈 주사 아니고요. 아주 그러니까 조그맣게 일반 주사. 일반 주사 그러니까 그런 주사로 지금은 거의 가이드라인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 복용하는 분들 주사도 맞고 약도 복용하나요? 아니면 주사만 맞고? 주사만 맞습니다. 주사만 맞고 나머지는 그냥 칼슘만 보충하고. 그렇군요. 네, 저는 또 어디선가 이 골다공증 주사를 많이 맞으면 턱뼈가 녹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 질문은 사실 제가 이 방송에서 제일 많이 꼭 하고 싶었어요. 아니 너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사실은 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2003년부터 골다공증 흡수제를 투여하는 환자한테 발치나 그런 거라면 뼈가 좀 이제 턱뼈 개선하는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워낙 사례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턱뼈 개선은 그냥도 생깁니다. 그냥도 생기기 때문에 또 종양 환자는 한두 명, 100명에 한두 명도 생기는 그런 병이라서 꼭 약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순수하게 약제 저 표를 보시면 약제로 생기는 건 10만 명에 1명. 엄청 작죠. 우리나라에서 살인이 당한 확률이 10만 명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밑에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안 하면 골절이 생길 확률은 무려 3,00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것으로 걱정하셔서 치료를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 골다공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가 좀 해당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적극적인 검사와 네. 치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가정의학과 이진철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금산과 공주 등 충남 남부 내륙과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세종이 33도까지 올라 여전히 덥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금산 등 충남 남동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천안 32도, 공주 33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0도를 넘나들겠습니다. 파도는 잔잔하겠지만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만주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의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심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여유 만만, 나만의 행복을 만나다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780번님, 우리 집 행복 제조기 가족이자 친구인 강아지 해피, 소망, 희망이 덕에 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다오. 어머, 이름도 예쁘고요. 그래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네. 귀여워서. 예. 8099번님,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서 집에서 가족들과 배달 음식 주문, 맛있게 먹으며 집에서 영화 한 편 시청하는 게 오. 저만의 행복입니다. 와. 좋죠. 네. 가족들과 식사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네. 간식 주전부리도 먹으면서. 아유, 맛있겠네요. 8144번님, 우리 가족을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가족까지 챙겨주니까 일석이조. 사랑하는 아들, 딸, 맛있는 수제 음식 먹고 힘내. 힘내. 와. 이렇게 직접 해주시는 음식 가족들이 먹으면 정말 건강해서 힘이 절로 나죠. 그러니까요. 0587번님, 긴 장마를 견뎌준 텃밭 작물들, 호박 잎쌈, 가지 무침, 풋고추 그리고 된장까지 함께하면 최고의 아침 밥상이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취미생활 하나쯤 어떠세요? 야. 그래요. 네. 이 작물들이 참 대견하죠. 예, 그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네. 이겨내줘서. 그러니까요. 6990번님, 이렇게 더울 땐 집콕하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 좋아하는 방송과 책을 즐깁니다. 네. 참고로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전국의 온갖 라디오 채널이 실려 있습니다. 네. 라디오 청취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0180번님, 나이가 먹어갈수록 푸르름이 좋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 반려식물들과 대화합니다. 잘 잤니?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네. 그래요. 이렇게 대화해야지 또 반려식물도 쑥쑥 잘 자라겠죠? 맞습니다.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멋진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공주 유계리로 갑니다. 농사지은 농산물을 거래하는 무인 판매점인 할매 텃밭이 있고요. 고장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할배 공작소와 장을 나눠 먹는 마을 장독대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한 동네입니다. 알콩달콩 유계리 마을 사람들 월요일에 함께 만나볼게요. 네, 최근에 손 소독제 사용이 늘다 보니까 차에다 이렇게 놓고 네. 수시로 이렇게 손 소독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손 소독제를 차 안에다 그냥 방치하면은 네.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주성분인 그 에탄올 자체가 휘발성도 강하고요. 또 기압을 높이기 때문에 용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차에 보관하지 마시고 휴대하셔서 잘 들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네. 절기상 처서입니다. 하지만 아직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